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제가 강의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앞에 스님 모시고 또 생명 이야기 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요 자세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허리 아픈 분들에게는 아주 이게 좀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되게 좀, 제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전공이 암이 전공입니다. 이게 뼈나 근육에 생기는 암이 전공이다 보니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한 20년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 동기가 저한테 어떤 환자를 물어봐요. 이름이 용이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고3 때 저한테 진료를 받는데 여기 어깨뼈, 발 위에 뼈에 이제 골육종이라는 게 생겼어요.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생깁니다. 13, 15세 때 생기는데 고3 때 저한테 진료를 받고 수술도 잘하고 항암 치료도 잘 돼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깨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제 친구에게 제가 보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친구 요즘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착한 친구. 진짜 어머님과 둘이 살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28살에 만 10년 만에 또 다른 암이 생겼어요. 백혈병이.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도 만나기 어려운 암을 그래서 나이 30이 되기 전에 2번을 만나고 결국은 그 백혈병은 못 이겼어요. 그는 못 이기고 이제 한 1년 반년 치료하다가 이제 사망했는데 제가 그 친구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격리실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더니 막 손을 흔들어요. 격리실에서 손 흔들고 자기 괜찮다고 다리도 버쩍버쩍 들어 보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 착한 젊은 친구. 과연 이 친구가 왜 저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암에 걸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해요. 뭘 잘못 살았나? 부모의 유전인자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심지어는 나쁜 짓 했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본 암 환자들은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참 착한 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죠? 이거 어떻게 넘기나요? 됐다. 네. 자, 이게 이 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15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저예요. 분명히 전데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어제 저든 이 세상에 없고 이제 오늘 또 근데 분명히 전데 과연 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제가 대학생 때 우연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 팔을 쳐다보면서 쳐다보는 나와 이 팔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서 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나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쁘게 하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꽤 오래전에 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무릎 아래서 절단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냥 수술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은 골반에서 다 드러냈어요. 이 골반에서 다리를 전부 다. 우리 몸의 무게로 따지면 4분의 1을 제가 떼어냈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잘라낸 저 다리가 이 환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체는 내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전을 도는데 그 환자는 다만 불편해졌지 그 환자죠 뭐. 그럼 잘려나간 그 다리는 뭔가? 내 몸에서 어느 정도가 분명히 잘려나갔는데, 이게 나라면은, 거울에 비치는 이게 나라면은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4분의 1만큼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왜 옛날에 고사에 나오는 동굴에 들어가서 뭐 물을 먹었더니 해골이었다 그 있잖아요. 저 크게 깨달음 얻은 줄 알고, 근데 뭐 저도 뭐 변한 건 없더라고요. 깨달아봤자 뭐 그대로인데. 다시 말해서 의사인 제가 볼 때에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육체가 나라면 내일의 나는 또 변해야 되고 1년 뒤에 나는 또 변해야 되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1년 전에 내 몸에서 갖고 있던 세포는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에 우리 다 변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생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매일매일 오래된 세포를 빼고 새로운 세포를 갖다가 붙여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세포를 갖다 붙일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물주가 정품을 안 쓰고 B급을 써요. 그래서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는 세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죽지 않는 세포. 그러면 영생할 것 같잖아요.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세포가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기만 하는 거,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상은 우리를 죽이는 걸로 이제. 어쨌든 이제 인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까? 이 교회 가서 이거 질문하면은 100% 120살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인간은 얼마나 살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조물주였다고 하면은 인간의 수명은 아마도 50 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로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1세기 전에만 태어났으면요 대부분 이 나이까지 못 사십니다. 50대 넘으신, 뭐 50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와서 살았던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더니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 봐도요, 해방 전에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뭐 60, 70까지 사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불과 반세기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지금은 80세까지 사는 거, 그거 대단한 일도 아니고 기본 80까지는 그냥 우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살까 인간은? 제가 보니까 한 60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나는 60까지만 살기로 돼 있어 라고 내가 정확히 안다면은 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담배 피고 싶은 거 피고 해도 대충 갑니다. 문제는 80이 넘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요, 드리는 미션 가운데는 담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담배를 피면서 나는 건강하고 싶다. 이거는 도둑놈 신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인류는요 140살까지 살 것 같아요. 140살. 저 아이가 지금 140살. 원래는 저 중간에 있는 여자까지 정도만 살아야 되는데 한 14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100살 넘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100살을 넘으면요 꼭 암이 있어요. 몸 안에. 근데 나이가 되게 들어서 생기는 암은요 암도 비리비리해서 그냥 암이에요. 자라지도 않고 그냥 암. 근데 14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다음 세대는 무난히 100살을 넘길 것 같아요. 100살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 네?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결혼하셨어요? 네? 몇 살에 하셨어요? 27에. 지금 저대로 가면은요, 남편하고 110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7, 80 노인의 그 모습으로 4, 50년을 더 산다고 하면은 끔찍하잖아요. 그거는 맨날 아프고 40년 살면 뭐예요? 제대로 하고 싶은 것도. 근데 120살, 140살까지 살 때가 되면은요, 80 노인이 저 정도 될 거예요. 항노화가 돼서. 어쨌든 인간은 지금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끊임없는 생명에 대한 도전을 해요. 그리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요즘은 슬슬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 같은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저기 누워 있을 날이 나도 멀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의학 인간이 죄송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가 볼 때 이 조물주,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고 치면은,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치면은 지금 지구에 보면은 황당할 거예요. 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싶은 거지. 우리는 요 모습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대표적인 게 장기이식이에요. 장기이식. 장기. 옛날 같으면은 뭐 간암 걸리고 간경화 걸리면은 다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간 이식 받잖아요. 이식 받아가지고 다 잘 살아요. 물론 뭐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외국에서는 간 이식 같은 게 쉬워요. 워낙이 미국 같은 데는 서로 총질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간이 많아요. 이식할 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은 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총을 안 주니까, 우리도 아마 총 주면은 뭐 무지 쏴대기 시작할 건데 우리는 총을 안 주니까 우리는 간이 없어요. 이식할 수 있는 간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내 마음대로 주지를 못하는 게, 이식할 수 있는 간은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정상인으로 살아야 돼요. 한 20년 투병 생활하는데 나 마지막에 간 주겠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어제 그제까지 건강한 간이었다면은 건강한 성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예를 들면 뭐 뇌출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데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이 어제까지 활동하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 받고 가보니 내 가족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간이라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더라도 대부분 자기가 이미 다 이렇게 동의를 다 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것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또 이거 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살아있는 사람끼리 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 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간을 줘. 쟤들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던 건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간을 나누면서까지 생명을 연자. 인류의 이 꿈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 생명에 대한 인류의 이 어떤 그 열망. 그러니까 우리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보여줄까 했는데 미국에 가면은요, 알콘사라는 회사에서요, 냉동시켜줘요. 말기암 환자를. 언제 깨우느냐? 이제 그 암이 정복되는 날 깨우기로 하고 30만 불을 내면은 냉동시켜줘요. 관에 넣고. 근데 아직까지 깬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일단 뭐 살아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왜 이랬을까? 아, 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해서 이런 수술까지, 이게 로봇 수술이에요, 여러분. 로봇 수술. 로봇 수술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로봇 수술은 로봇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배 안에 로봇 팔이라는 걸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게임하듯이 조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얼마나 정교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배 안을 들여다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배 안을 들여다볼 리가 없지. 근데 배를 열면은요 엄청 깊어요. 저 밑에가. 그러니까 육안으로 수술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손이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저런 걸 통해서 정교한 수술에서 이제 정말 뭐 어지간한 암도 초기에만 발견하면은 거의 다 이제는 뭐 치료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렇긴 한데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거는 뭐 페트라는 건데 건강검진에 쓰이는 건데 한 2 내지 3mm짜리의 그 암 조직도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심장이 막히면은 예전에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면은 무조건 다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희한할 정도로 스텐트라는 걸 저렇게 넣는 거예요. 스텐트라는 걸. 요즘에는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돌아가시면 매우 억울한 거예요. 다 살려냅니다. 1시간 안에 오시면은요 저렇게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데 건강하게 살겠다고 지리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동하다가 볼일 다 보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응급실 앞에 레미안에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다 되죠. 이제 다 됩니다. 수혈도 수혈 요즘엔 또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수혈 없이 수술하는 거예요. 수혈 없이 수술.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수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수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조물주는 인간을 만들 때 한 50 정도까지 살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수술해 보면은요, 여자들이 좀 불리해요. 여자들이. 연골은 60세까지는 괜찮은데 60 넘으면 다 망가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연골은 절대 재생이 안 돼요. 글루코사민 같은 거 아무리 먹어도 연골 재생되지 않습니다. 뼈도 70세가 넘어가면 100%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골도 60세 이상 쓰기 좀 어렵게 해놓고 뼈도 70세 이상 쓰기 어렵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관절염도 잘 생기고 골다공증도 잘 생기고. 남자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딱 하나 나쁜 게 있어요. 빨리 죽어요. 여자들보다 한 5년 빨리 죽어. 뭐 그런 건 있지.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언젠가 이 속도로 가면은 정말 대부분의 병을 우리가 정복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중동 환자도 수술하고 러시아 환자도 수술하고 몽골 환자도 수술하는데 이런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피부 밑 1mm만 찍고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똑같을 거예요. 1초에 200만 개의 적혈구가 생기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의사인 제 관점에서 보면은 옷 벗겨놓고 수술할 때 보면은 지위 고하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거든요. 맨날 그 암 환자를 보던 제가 환자를 그냥 환자로만 보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겨요. 어느 날 제가 6년 동안 치료하던 환자인데 32살 먹은 환자인데 26살부터 제가 치료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환자의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원장님, 우리 누구누구가 오늘 새벽에 운명했습니다. 근데 치료하던 의사에게 내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통보받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 환자는 저하고 6년을 씨름을 했어요. 6년을. 그런 환자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도 제가 6년을 치료하던 분이 돌아가셔서 49제도 갔어요. 나 처음으로 또 환자 49제는 또 처음 가봤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26살 먹은 남자 환자가 6년 동안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6년 동안 처절했습니다. 폐 수술도 하고 팔도 잘라내고 온갖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끝내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달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의료가 정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말기암 환자가 응급실에 오잖아요. 숨차고 고통스러워서 오면 응급실에서 해줄 게 없어요라고 하고 보내요. 우리나라 체제가 지금 의료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주로 어디를 가면은 해결이 되나 봤더니 주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성모병원이나 무슨 기독교 병원 이런 데 가야지 이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일반 대학병원에서 잘 안 받아줘요. 어떻든 그 환자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서 저기 내쳐지면은 또 불러다가 입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6년을 끌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지방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갔죠. 갔는데 죽기 3개월 전에 그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혼해달라 그래요. 딸을 생각해서. 그런데 저한테 왔을 때는 그 친구가 신혼 때예요. 근데 이 친구 참 훌륭한 게 강원도 인제 출신인데 장인어른한테 이혼을 해줄 테니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지어서 마련해준 전세금은 좀 돌려달라 그래요. 나는 그 집에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고 부모님께 제대로 해준 거 없는데 이 돈은 내가 돌려드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근데 결국 그 돈 못 받고 이제 죽었죠. 근데 마지막 제 환자들은 잠을 못 자요.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자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어머님 보고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이제 밥 먹고 한두 숟가락 뜨고 누워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님에게 효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은 한 3명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저는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는데 나는 그 환자들의 삶이 어떻는지를 한 번도 돌아보질 못했어요. 생명의 소중함은 그냥 뭐 암 걸리면은
치료하다가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그게 암이지 뭐. 이거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암 환자를 보면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저를 지목해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던가라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젊은 여자 환자가 저한테 왔는데 팔뚝에 감자만한 게 하나 있어요. 팔뚝에. 21살 먹은 여자 환자인데 네일 아티스트예요. 저는 21살인데 하도 손톱이 화려하길래 날라리인 줄 알고 이렇게 좀 봤는데 이 네일 아티스트였어요. 조직 검사를 하니까 제가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는 환자예요. 그 암은 절대 못 살려. 절대 못 살리는 게 있어요. 암 가운데. 물론 절대는 아니지만 85%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환자가 저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수술만 제가 했어요. 수술하고 운이 좋으면은 사는 거고 정말 운이 없으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거였는데 환자가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21살 먹은 여자인데 교수님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제가 아이를 낳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또박또박 썼습니다. 제가 당신은 2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전이나 재발이 없으면 그때 아이를 가지라고 그러고 이제 메일을 답을 했는데 그리고 한 7개월인가 있다가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교수님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22살, 3살? 근데 저희 환자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되게 폐로 전이가 돼서 돌아가시는데 폐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해서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 방에 들어오는데 진료실에 들어오는데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낳지 말라 그랬는데 건강한 아기를. 동네 아줌마랑 둘이 와서 동네 아줌마도 곧또래 아이 이렇게 유모차 2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가슴 CT를 찍어보니까 폐 사진이 겨울날 어느 날 새벽에 하얀 한방눈이 내리듯이 폐 전체가 그냥 하얀 암덩어리들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안 차죠. 애는 낳았고. 근데 저보고 교수님 얼마나 제가 살까요? 그러는데 제가 한 6개월 살 것 같다 그랬더니 어우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 돌잔치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제가 6개월 살 것 같습니다. 1년 살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 난 뭐 살 만큼 살았고 자식들 다 잘 컸는데 뭐 오케이 6개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제가 65세 된 아주 성공한 사업가 한 분이 저한테 다발성 골수종으로 와가지고 진단받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몇 년 살까요? 그러길래 제가 치료가 잘 되면 5년, 평균 2년 삽니다. 그랬더니 뭐 사업도 다 해봤고 자식도 다 컸고 나 65세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갔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역시 참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은 스케일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검사 받으러 오고 저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오고 그분은 검사하러 갔는데 사모님이 옆에 남아있길래 사모님 보고 어떻게 사장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맨날 울어요.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랬는데 그 젊은 여자가 6개월 정도 살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되게 놀랬어요. 되게 놀랬지.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제 방을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교수님, 지난번에 저한테 아기 낳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기 낳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생명, 의사가 생각하는 생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거지. 그럼 아이 낳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생명의 그 고귀함을 이미 아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저녁에 제가 문자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꼭 치료에 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생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맨날 생명을 얘기해. 그렇죠? 거울 앞에 있는 게 나고, 조금 더 예뻐 보였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체는 내가, 우리 스님들 맨날 얘기하지 않아요? 스님들 맨날 그런 소리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고, 또 암 환자들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느낍니다. 한 번은 43살 먹은 여자 환자인데, 제가 수술도 다 했는데 거기도 좀 낫기 어려운 병이에요. 낫기 어려운 병. 그분이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지방에 계셔서 거기서 항암 치료하는데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1년 전에 교수님이 수술해 준 누군데 여기 병원에서 이제 저는 한 달 안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요즘 의사들은 굉장히 참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 딱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1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일단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폐에도 뭐 수술한 부위도 재발해서 엉망인데, 우리 그 내과 교수, 방사선 치료하는 교수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해줄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해줄 게 없는 게 어딨니? 응? 꼭 완치가 돼야 되는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참 암은 희한한 게요. 여러분, 암은 마지막에 인간에게 살짝 희망을 보여줍니다. 잠깐 반짝해요, 환자가. 그거 보고는 막 기대를 갖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도 방사선 치료했더니 조금 좋아졌어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 병실에 가는데,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환자가 병실 입구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워있다가 화다닥 하고 일어나요. 나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교수님 발자국 소리 알아요. 그래요.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어느 날 몸도 귀찮은데 하고 회진 안 갔는데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행운아예요. 행운아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제 환자들은 어린 환자들인데 중학교까지밖에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애들도 많았어요. 주로 이제 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암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누구는 그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왜 빨리 죽어야만 되는지를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 먹었나요?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누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봐요. 뭘 먹어도 돼요? 뭐 안 되지 않아요?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제가 만난 암 환자 가운데 식단을 맨날 식습관이 잘못돼서 암 걸렸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병 이런 데는 관련이 있지만 암은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국식 재료를 많이 써서 암에 걸렸다 그런 거 없잖아요.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죠. 그냥 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환자들 입원할 때 보면은 암 진단 받고 입원시키면은 책 2개를 들고 들어와요. 하나는 성경책. 갑자기 교회를 나가. 이제. 두 번째가 암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책들 들고 들어요. 제 환자들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암이 아닙니다. 암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실제로 잘 극복이 되는,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면 되는 그런 암들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운이 없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노력을 하다가, 여러분 암 치료 성공 못했다고 해서 루저가 아니에요. 암을 극복한 사람이 위너가 아니라, 암을 극복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그 인생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았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 분들도 암을 극복 못해서 이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인간은 굉장히 영리해요. 굉장히 영리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낼 거예요. 근데 인간의 단점은 교만해요. 본인들이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수열이었어요. 수열만 하면 우리 다 살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수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인간은 영리하지만 교만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환자들, 뭐 아랍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수술해 보니까 똑같아요. 저는 우리 부처님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없는 대한민국, 내가 없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세포의 숫자가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주인 거예요. 우주. 그럼 나만 우주냐?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은 또 하나의 우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내가 무시해도 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희 제자들이 제 수술 들어오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한테 4년 동안, 레지던트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배울 것은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테크닉을 배우지 말고 어떻게 환자를 대하고 어떻게 인간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기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잘 사는 분들, 많이 배운 분들 있지만, 우리가 불자로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남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또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종교가 이제 바로 우리 이제 불교라는 의미가 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진하잖아요. 누구처럼 누구 하나만 믿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익스큐즈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생명에 관련된 거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이거는 뭐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릴 말은 아니지만, 우리 불교계가 사회적 공헌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회적 공헌.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죽음과 관련된 거라든지 질병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약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종교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수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불자들도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우리의 종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소외된 이웃도 돌아보시고, 의료도 많이 이제 앞으로 불교계가 더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도로서 꼭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생명은 이 세상에 없다. 고로 주변 분들을 늘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복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무탈히 살았다는. 근데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이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제 이게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러니까 1시간 하다 보니까 막 두서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내가 무시해도 되는 생명은 없다. 그런 걸 이제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로 담배는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면서 오늘 그냥 아주 짧은 그냥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